경기도의 한 공장이었습니다. 갑자기 기계에서 불꽃이 튀었고 뜨거운 증기가 새어나왔죠. 압력계 바늘이 위험구역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리쳤어요. 대피하라고요. 폭발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여성이 오히려 기계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3분 후 놀랍게도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여성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7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중앙아시아의 한 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였습니다. 딜바르는 그날도 일자리 소개소를 찾았어요. 30살의 그녀에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었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녀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국영 기업 간부였고 그녀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좋은 직장도 있었죠. 하지만 경제 위기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소개소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장 일자리였습니다. 딜바르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거기가 어디죠? 직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였어요. 딜바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겨우 그런 작은 나라에 가라고요? 우리나라가 역사도 훨씬 더 오래됐는데요. 직원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급여가 괜찮다고 숙소도 제공된다고요. 하지만 딜바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자신이 그런 변방의 나라에 가서 일해야 한다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친구 나지마가 옆에서 말했어요. 딜바르, 그래도 돈은 필요하잖아. 내 동생들 학비도 있고. 딜바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프셨고 동생 둘은 아직 학생이었죠.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딜바르는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작은 나라였어요. 인구도 우즈베키스탄보다 조금 많을 뿐이었죠. 역사는 짧아 보였고 문화도 낯설었습니다. 딜바르는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나라에 내가 가야 한다니. 나지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도 지원할까봐. 1년만 참자. 돈 모아서 돌아오면 되잖아. 딜바르는 한숨을 쉬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죠. 한국행을 결정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자신보다 못한 곳. 그렇게 생각했어요. 출국 날짜가 잡혔습니다. 석 달 뒤였죠. 딜바르는 그 사이 한국어를 조금 배웠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1년만 있다가 돌아올 거니까요. 그녀의 자존심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지마가 물었어요. 너 전공 살려서 일하면 안 돼? 기계 쪽으로. 딜바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단순 작업이나 하고 올 거야. 굳이 내 실력을 보일 필요 없어. 특권층이었던 그녀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런 작은 나라에서 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딜바르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엔 무시와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딜바르와 나지마는 입국장을 나서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했죠. 현대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딜바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건물은 높네. 그래도 우리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이 훨씬 더 아름다워. 나지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공장 측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많은 자동차들. 딜바르는 애써 무시했어요. 자신이 온 곳이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기숙사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2층 침대가 있는 작은 방이었죠. 딜바르와 나지마, 그리고 다른 외국인 노동자 2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자 곧바로 공장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됐습니다.
회의실에는 10명 정도의 새로운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공장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김 과장이라고 소개했죠.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공장 규칙과 근무 시간을 설명했어요. 친절했죠. 하지만 딜바르의 눈엔 그게 동정으로 보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간단한 식사가 나왔어요. 한국 음식이었죠. 김치찌개와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습니다. 딜바르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어요. 짜증이 났죠. 그녀가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빨갛기만 하고. 우리 플로브가 100배는 맛있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한국인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나지마가 딜바르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딜바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김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입맛이 안 맞으시면 다른 걸 준비해 드릴게요. 딜바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친절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무식한 외국인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딜바르는 그렇게 느꼈어요. 식사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직원 하나가 따라왔어요. 박주임이라고 했죠.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한국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어디 서장을 볼 수 있는지, 병원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도와드릴게요. 박주임의 말투는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딜바르의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가르치려고 든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그런 기분이었죠. 방에 돌아와서 나지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것 같아. 딜바르는 코웃음을 쳤어요. 친절한 척하는 거지. 우리를 무시하면서. 나지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딜바르의 고집을 알았거든요. 그날 밤 딜바르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어요. 1년만 참자. 그리고 돌아가자. 이 작은 나라에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딜바르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커다란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이 딜바르를 조립 라인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부품을 조립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김 과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었죠. 부품 2개를 맞추고 나사를 조이는 일이었어요. 딜바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일을 하러 여기까지 왔나. 기계공학을 전공한 자신이.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죠. 같은 동작의 반복이었어요. 딜바르의 얼굴에 짜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일하던 박주임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처음이라 힘드시죠? 딜바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엔 불만이 가득했죠. 박주임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김 과장이 근처 식당을 소개해줬죠. 공장 밖에 강 할머니 식당이 있어요. 거기 음식이 맛있습니다. 딜바르와 나지마, 그리고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죠.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할머니의 한국어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딜바르는 메뉴판을 봤어요. 다 한글이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었죠. 김치도 있었고요. 딜바르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포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포크를 건넸어요. 딸바르는 반찬들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낯선 맛이었죠. 고기가 없었고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나물 반찬들은 뭐예요? 우리는 고기를 먹는데. 이게 한국 음식이에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딜바르를 쳐다봤어요. 박주임도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지마가 딜바르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딜바르.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접시에 고기 반찬을 담아왔어요. 딜바르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드셔보세요. 딜바르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기 반찬을 먹기 시작했죠. 박주임은 밥을 먹다 말고 나가버렸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던 겁니다. 식당을 나와 공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지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좀 심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친절하게 대해주시잖아. 딜바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 나는 거짓말 못해.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딜바르는 자기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기계 매뉴얼이 놓여 있었죠. 영어로 쓰인 두꺼운 책자였습니다. 딜바르의 눈이 순간 빛났어요. 그녀는 슬쩍 매뉴얼을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도면들이 있었죠.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딜바르는 단 몇 초 만에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매뉴얼을 덮었어요. 마치 다 이해했다는 듯이. 김 과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딜바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공장의 기계들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딜바르는 여전히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장에 가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딜바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식당 사건 이후로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인사만 간단히 하고 지나갔죠. 딜바르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국인 직원 하나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어요. 생일이라고 했죠. 작은 파티였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케이크를 나눠주기 시작했죠. 딜바르에게도 한 조각이 왔습니다. 그녀는 포크로 케이크를 찍어 먹었어요. 달았죠. 너무 달았습니다. 딜바르가 인상을 쓰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케이크는 달기만 하고 맛이 없네요. 우리나라 케이크가 훨씬 나은데.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생일 주인공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서로 눈치만 봤죠. 나지마가 딜바르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딜바르는 개의치 않았어요. 박주임이 조용히 케이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화가 났던 거죠.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한계였어요. 김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딜바르의 기계에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부품이 제대로 맞지 않았죠.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가 와서 살펴봤어요. 간단한 조정이 필요했죠.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도를 조금만. 김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딜바르는 짜증이 났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에요? 김 과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죠. 딜바르는 혼자 기계를 고쳤습니다. 정확하게 빠르게요.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그날 밤 기숙사였습니다. 나지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딜바르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다 상처받잖아. 딜바르는 벽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해. 거짓으로 좋은 척할 순 없어. 나지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라고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해. 딜바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한국인 직원들은 딜바르에게 최소한의 말만 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것만요. 점심시간에도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딜바르는 나지마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하고만 어울렸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딜바르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기숙사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죠. 공장 기계들의 사양서를 다운받았습니다. 영어 자료였어요. 그녀는 밤새 그 자료를 읽었습니다.
복잡한 유압 시스템, 압력 제어 장치, 안전 메커니즘. 모든 걸 머릿속에 넣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손이 근질거렸어요. 엔지니어였던 자신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공장은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죠. 딜바르는 자기 라인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시! 압력 기계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딜바르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죠. 기계 소음이 원래 시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딜바르는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몇 분 후였습니다. 기계에서 하얀 증기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압력 밸브 부근이었죠.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김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압력계를 봤거든요. 바늘이 빨간 구역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위험 수치였죠. 모두 대피. 지금 당장. 김 과장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출구로 뛰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웠죠.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지. 기계 근처 배선에서였어요. 유증기가 새고 있는 상황에서 불꽃은 최악이었습니다. 폭발할 수 있었죠. 빨리. 다들 나가. 박주임이 나지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지마는 뒤를 돌아봤어요. 딜바르를 찾았죠. 그런데 딜바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딜바르. 어디 있어? 나지마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박주임이 나지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공장 밖 안전거리로 대피했죠.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확인했어요. 김 과장이 인원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부족했어요. 딜바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지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못 봤어요. 어디 있는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기. 안에 사람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공장 안으로 향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딜바르가 기계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대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 속으로요. 미쳤어? 죽고 싶어. 박주임이 소리쳤지만 딜바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압력 기계 앞에 섰어요. 증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압력계를 확인했습니다. 220, 230.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딜바르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기요. 먼저 보조 밸브를 열었어요. 압력이 조금 빠졌죠. 그 다음 주 밸브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너무 빨리 열면 충격으로 파이프가 파열될 수 있었거든요. 시! 증기가 더 세게 빠져나갔습니다. 딜바르는 침착했어요. 압력계를 계속 확인하며 밸브를 조절했죠. 180, 150. 바늘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딜바르는 전기 패널로 갔어요. 메인 스위치를 내렸죠. 기계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압력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딜바르가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어요. 작업복은 증기로 젖어 있었죠.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딜바르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타슈켄트 국립공대 기계공학과 졸업했어요. 공장에서 7년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주임의 입이 벌어졌어요. 나지마도 놀란 표정이었죠. 딜바르가 엔지니어였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럼 그동안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계 구조도 작동 원리도? 김 과장의 질문에 딜바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주임이 물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딜바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한국을 무시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딜바르는 공장 장실로 불려갔어요. 김 과장도 함께 있었죠.
공장장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딜바르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어제 일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장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궁금증도 가득했죠. 이력서에는 단순 노동자로 되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나요? 딜바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죠. 타슈켄트 국립공가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0년도에요. 졸업 후 타슈켄트 최대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어요. 김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딜바르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일반 엔지니어였습니다. 3년 후에 선임 엔지니어가 됐고요. 그리고 2005년에 기술팀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팀원이 12명이었습니다. 공장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팀장이었다는 말에 놀란 거죠. 그럼 왜 여기 단순 노동자로 오신 겁니까? 딜바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2007년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망했어요. 집도 팔았죠. 어머니는 당뇨병이 심해지셨고 동생 둘은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김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딜바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외 취업만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자격으로는 비자가 안 나왔어요. 학력 인증이 복잡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래서 단순 노동자로 지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장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당신 실력으로는 우리 공장 어떻게 보였습니까? 딜바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기계들을 봤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최신 모델들이더군요. 관리도 잘 되고 있었고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은 나라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상처를 드렸어요. 음식도 무시하고 친절도 무시하고.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 과장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던 기억도 있었지만 지금 딸바르의 모습은 진심이었어요. 공장장이 물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엔지니어라고. 딜바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특권층이었던 제가. 이런 상황이 된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람들이 저를 존경했죠. 그런 제가 단순 노동자가 됐다는 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릴 무시한 거군요. 딜바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도 한국 사람들도.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주임님께도 할머니께도 모든 분들께 사과하고 싶어요. 공장장과 김 과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공장장이 말했어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딜바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상처 준 만큼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 김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어제 기계 고칠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딜바르가 작게 웃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엄청. 하지만 여러분이 다칠 수 있었잖아요. 제 잘못도 있는데 그냥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딜바르는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는 호기심, 어떤 이는 여전히 불편함. 딜바르는 묵묵히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딜바르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어요. 한국인 직원들은 여전히 거리를 뒀죠. 인사는 받아줬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딜바르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은 죄였으니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딜바르는 혼자 강 할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죠. 손님은 딜바르 혼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딜바르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유가 있었겠지. 딜바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왜 이렇게 관대하신 걸까? 자신은 그렇게 무례했는데 할머니는 왜 화내지 않으세요? 제가 음식도 무시하고 예의도 없었잖아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벗으며 딜바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당신 같았던 적이 있어서. 딜바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내 증조 부모님이 연해주에 사셨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지. 그런데 30년대에 강제로 쫓겨났어. 중앙아시아로. 딜바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조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했어. 타슈켄트였지. 타슈켄트요? 딜바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는 50년대에 타슈켄트에서 태어났어. 거기서 자랐지. 우즈베크어도 할 줄 알아. 딜바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자신과 같은 도시 출신이라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어릴 때 차별을 많이 받았어. 한국 사람이라고. 고려 사람이라고 놀림받았지. 할머니의 눈빛에 오래된 아픔이 스쳤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랬어. 우즈베크 아이들이 나를 밀치고 욕하고. 왜 여기 있냐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딜바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참았어. 부모님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견딜 수밖에 없었지.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딜바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70년대 말에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어. 고려인 후손들을 받아준다고 했지. 남편이랑 둘이 왔어. 그때 내 나이 40대였어. 그럼 할머니는 한국말을 여기 와서 배웠지. 힘들었어. 나이 들어서 새 언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처음엔 한국도 낯설었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한국은 처음이었으니까. 음식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지. 딜바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신 말 다 알아들었어. 그날 플로브 얘기할 때도 케이크 얘기할 때도. 나도 우즈베크 음식 좋아하거든. 할머니가 딜바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화 안 냈어. 왜냐면 나도 알아. 낯선 곳에 와서 자존심 상하는 거. 인정하기 싫은 거. 딜바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 손을 꼭 잡아줬죠. 할머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차별이 뭔지도 몰랐어요. 할머니가 딜바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딜바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자존심도 편견도 외로움도. 할머니는 말없이 기다려줬죠. 울음이 멈추자 할머니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국을 끓여왔어요. 나물 반찬들도 함께요. 먹어. 배고프잖아. 딜바르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포크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툴지만 젓가락질을 했죠. 반찬을 하나씩 맛봤습니다. 나물들이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니, 원래 맛있었는데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였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딜바르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제 알겠지? 편견은 자기 눈을 가리는 거야. 2달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게 달라졌죠. 딜바르는 이제 기술팀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의 제안이었어요.
단순 작업보다는 기계 점검과 유지 보수를 돕는 일이었죠. 아침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들바르는 기술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김 과장이 오늘 점검할 기계 목록을 설명했죠. 들바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3번 라인 압력 밸브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소리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체크리스트에 넣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들바르는 작업장으로 갔어요. 박 주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들바르 씨 커피 한 잔 해요. 2달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박 주임과 들바르는 휴게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들바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임님,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이에요. 박 주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화났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들바르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 주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 사정도 할머니 이야기도.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들바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주임이 미소 지었죠. 사람 누구나 힘들 때 있잖아요. 나도 그랬고. 화해해요. 박 주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들바르는 그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들바르와 나지마는 강 할머니 식당으로 갔어요. 이젠 매일 오는 단골이 됐죠. 박 주임과 다른 한국인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메뉴 뭐예요? 나지마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은 김치찌개하고 제육볶음 있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들바르는 이제 젓가락질이 제법 능숙했어요. 김치를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레시피를 설명했습니다. 들바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옆에서 박 주임이 웃었죠. 2달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네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들바르도 웃었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 작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들바르는 공장장실로 다시 불려갔어요. 공장장과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공장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식 엔지니어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비자도 변경 가능하고 급여도 지금보다 3배 올라요. 들바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정말. 정말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실력이면 충분해요.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들바르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좋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공장장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일주일 드릴게요. 그날 저녁 들바르는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떴죠. 딸 잘 지내고 있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들바르는 공장장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워했어요. 그럼 너 거기 남는 거니? 들바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거든요. 동생들도 어머니도.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도 의미가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고민 중이에요.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들바르는 또 할머니 식당을 찾았어요. 박 주임과 나지마도 함께였죠. 들바르가 자신의 고민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국을 끓이며 말했어요.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누가 대신 못해줘. 박 주임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남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가족도 중요하지. 나지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돌아갈 거야. 1년 계약 끝나면. 하지만 다시 올 거야. 한국 나쁘지 않더라. 들바르는 웃었습니다. 나지마도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들바르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공장을 걷다가 기계를 점검하다가 할머니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계속 생각했죠.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있었어요. 딜바르는 강 할머니 식당에 혼자 왔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음식을 내왔죠. 결정했어? 딜바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딜바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말해줄게. 편견은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야. 근데 너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왔어. 딜바르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이제 내 눈은 열렸어. 그게 중요한 거야. 딜바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아요. 나라의 크기나 경제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할머니가 딜바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알았구나. 딜바르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남을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딜바르가 아니었습니다.